무덤에서 되살아나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뱀파이어의 전설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다. 뱀파이어. 무고한 인간의 피로 영원한 삶을 누리지만 십자가 앞에선 맥을 못 추는 존재.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거나 심장에 말뚝을 박으면 이들도 죽고 만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는 숱한 아류작을 양산했을 뿐 아니라 뱀파이어 문화의 추종자를 낳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오늘날엔 독특한 방식으로 뱀파이어를 숭배하는 집단까지 생겼다. 뱀파이어의 비밀스런 세계에 입문했다고 주장하는 이 남성은 12살 때부터 피를 마셨다고 한다. 미네소타에 사는 한 부부는 루마니아의 실존 인물 블라드 드라큘라와 매일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여인은 피를 마시고 관 속에서 잠을 자는 데다 연구차를 몰고 다니며 뱀파이어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 이들은 왜 뱀파이어에게 집착하는가? 죽지 않기 때문일까?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충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건 아닌지.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즈의 팡클럽.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단지 의상만 특이한 것이 아니다. 팡클럽은 뱀파이어 추종자들의 회합 장소이기 때문이다. 흡혈귀 복장에 송곳니까지 낀 단골 손님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수백 명의 단골 중 20여 명은 진짜 뱀파이어라고 자처하고 있고, 니콜라스 스트라슬로흐도 그중 하나다. 나머진 보통 사람들이죠. 하지만 팬클럽은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실컷 즐기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환상적인 곳이니까요. 저 같은 진짜 뱀파이어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뱀파이어 공동체의 대표인 니콜라스. 그는 소위 뱀파이어 영성이란 일종의 신앙치계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는데, 이 사상엔 뱀파이어가 불사신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니콜라스의 말에 따르면 심령 에너지로 만들어진 불멸의 뱀파이어 신들은 뱀파이어를 받아들이려는 기질이 있는 인간들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 뱀파이어의 영혼을 받아들인 육신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영원한 뱀파이어가 되는데요. 저는 5살 때 이미 죽었고 그때 뱀파이어가 됐죠. 1958년 가족과 함께 웨일즈의 해변에 놀러간 니콜라스는 수영을 하다 익사했지만 20여 분 후 되살아났다고 한다. 살아난 후부터 능력이 생겼죠. 남들의 마음을 읽고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땐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힘인 줄 알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사고 이후 니콜라스는 7년간 오컬트와 심령치료술을 공부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뱀파이어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12살 때 용의 계율에 따라 뱀파이어계에 입문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의 의식이죠. 피를 마신다는 건 타인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건데, 저희 뱀파이어들에겐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니콜라스는 웨일즈의 시골에 있는 원형 돌담에 서서 계율에 따르기로 맹세했다. 뱀파이어가 되는 의식대로 행했죠. 피를 얇은 천에 투과시킨 후에 마셨어요. 그렇게 해서 유대를 다지는 겁니다. 그날부터 열심히 수련했고 뱀파이어들의 동료가 됐습니다. 니콜라스는 뱀파이어 사원이 있는 LA에 정착했다.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어떤 형태로든 저희 뱀파이어 사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물론 종교계는 우리 의지와는 반대로 늘 신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인류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에 관한 저희의 영역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곧 뱀파이어 의식이 행해질 것이다. 이 의식이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니콜라스를 비롯한 자칭 뱀파이어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의 피만 빨아먹는다. 니콜라스는 이들을 혈액 기증자라고 부른다. 그는 2주에 한 번씩 기증자의 피를 섭취한다.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의식이죠. 타인과 공감하게 하는 생명이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공유하는 행위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교감의 순간이죠. 자양분을 받고 동반자와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이니까 말입니다. 피를 마시고 기이한 의상을 착용하는 습관은 공통점이지만 현대의 뱀파이어들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전형적인 뱀파이어와는 매우 다르다. 햇빛에 노출돼도 멀쩡하고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다. 심지어 십자가를 착용하는가 하면 마늘에 대한 거부감도 없다. 이탈리아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는 마늘을 많이 먹고 저도 자주 먹는 편입니다. 뱀파이어들이라고 해서 마늘이라면 질색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죽죠.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총을 쏘거나 심장에 말뚝을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뱀파이어 문화는 수많은 미국인을 매혹시켰다. 비버리 힐즈의 팡클럽에서만도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피를 마시고 매주 뱀파이어를 찬미하는 의식을 갖는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열광하게 만드는가? 사실 뱀파이어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추종자들은 왜 흡혈 행위를 묵인하고 심지어 찬미하며 이 땅을 배회하는 부도덕한 불멸의 신을 숭배하는가? 이 문화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드라큘라의 모든 습성이 종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적인 측면과 또 불멸의 속성, 게다가 도시 생활의 불안감과 피해 속성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죠. 50년대 비트 제너레이션과 6, 70년대를 휩쓴 히피에 맞먹는 강력한 뱀파이어 문화 세력을 말이죠. 뱀파이어는 현대의 불안 심리 못지않게 풍요로운 상상력을 낳기도 했다. 누구나 무의식 속에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뱀파이어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불멸과 권력에 대한 욕구는 막을 수 없죠. 뱀파이어가 된 후로는 내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좋습니다. 사회윤리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게 됐고요. 하고 싶은 일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요.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는 모든 하부 문화의 공통사항이지만 팡클럽에선 극단적인 행위, 즉 피를 마시는 행위도 용납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피에는 아주 강한 상징과 감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뱀파이어 공동체는 피에 내재된 상징과 감성의 측면을 추출해 그들의 문화로 수용한 거죠. 이 공동체 안에는 피를 숭배하는 이들도 있고 진짜로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과 매력을 모두 거머쥘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편 뱀파이어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는 뱀파이어 문화란 단지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뱀파이어 문화는 종교요, 신념이자 공동체다. 피를 마시는 행위가 야만적으로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그 때문에 이 문화에 중독된다고 주장한다.
금기를 깨는 것입니다. 제 안에 숨겨진 어두운 욕망을 해결하고 타인의 환상을 대신 충족해 줄 수도 있고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악몽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르죠. 소설의 주인공 드라큘라 백작은 할로윈데이의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다. 붉은 눈에 뾰족한 송곳니, 창백한 안색과 소름 끼치는 숨결. 안개 속이나 달빛 아래서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보면 힘을 잃고 만다. 영원히 살기 위해 무고한 희생자의 피를 마신다는 드라큘라. 절반은 인간, 절반은 괴물인 드라큘라에게 압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드라큘라는 인간의 숨겨진 내면이 반영된 존재인가? (1897년) 브람 스토커가 쓴 소설 드라큘라는 수십 개 국어로 번역 출판됐으며 초판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흡입력은 뱀파이어 전설의 미스테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설은 일련의 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두는 영국 변호사 조나단 하커가 수수께끼의 의뢰인 드라큘라 백작을 만나기 위해 런던에서 트란실바니아로 떠나는 장면으로 출발한다. 하커 변호사의 임무는 런던의 저택을 구입한 백작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트란실바니아는 숲 너머의 땅이란 뜻이죠. 이 지명이 암시하는 바는 소위 구름 저변에 있는 미지의 땅. 셰익스피어의 표현대로라면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곳인데요. 유령과 뱀파이어, 늑대 인간과 같은 상상 속의 존재들이 살고 있고 불가능이란 없는 신비한 곳이라고 전해 내려오지요. 하커는 드라큘라 성에 도착해서 의뢰인 드라큘라 백작을 만난다. 첫눈에 백작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하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백작은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조각처럼 서 있었다. 날 반갑게 맞이하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진 것이다. 문턱을 넘어서려는 찰나 백작이 순간적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섬뜩한 느낌이란 얼음처럼 차가운 백작의 손, 마치 죽은 자의 손과도 같았다. 브람 스토커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다. 하커가 드라큘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은 고대 트란실바니아 전설에서 따온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흡혈귀는 희생자가 스스로 악마를 불러들일 때만 다가오고 일단 몸 안에 들어간 후엔 엄청난 힘을 행사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 영국 변호사는 그 전설을 모르고 있었다. 하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스스로 희생양이 된 거죠. 하커가 만약 트란실바니아 지역 전설을 알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도 하커는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을 물리쳤겠죠. 하커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을 때 이미 그는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 갇힌 신세였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하커에게 갑자기 드라큘라의 추종자가 나타났다. 짜릿하면서도 끔찍한 향연이었다. 여인은 목을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입술을 혀로 핥았고 달빛에 반사된 입술은 더욱 붉게 빛났다. 새빨간 혀유의 날카로운 이빨은 희게 돋보였고 그녀는 점점 머리를 아래쪽으로 옮겨갔다. 나는 눈을 감고 나른한 절정에 빠져들었다. 때마침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나 여인을 쫓아냈다. 빅토리아 시대 당시 관점으론 용납하기 힘든 동성애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장면이다.
드라큘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이 남자는 내 것이다. 드라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 아마도 성적인 에너지겠죠. 브람 스토커는 성의 권력을 주고받는 행위와 성적인 주제를 연관시킨 겁니다. 이런 줄거리에 공포와 고통을 적절히 섞어서 환상적인 작품을 창조해낸 것이죠. 이 주제의식은 드라큘라가 런던에 가서 하커의 약혼녀 미나를 만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드라큘라 백작은 자고 있는 미나의 목을 날카로운 이빨로 꿰뚫는다. 그리고는 피를 빨아먹은 후 미나에게 영원한 뱀파이어가 될 것을 강요한다. 미나는 이렇게 말한다. 백작은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로 가슴에 혈관을 열었다. 피가 뿜어져 나오자 그는 한 손으론 내 손을, 다른 손으론 내 목을 부여잡고 내 입술을 자신의 상처에 갖다 댔다. 피를 마시며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드라큘라는 자신의 피 속에 담긴 엄청난 힘을 미나가 받아마시게 함으로써 미나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의식을 시작한 것이다. 이 상황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금기시했던 표현을 비유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은 단지 성적인 암시 때문에 인기를 끈 것은 아니다. 악과 권력, 성과 죽음이란 주제를 담은 소설 드라큘라는 어떻게 해서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 신화는 계속될 겁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흡혈귀 드라큘라 백작은 심리학자 칼 융의 말대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속성의 대명사지요. 마음의 절반은 그늘에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 자신도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부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모든 금기는 깨지고 점차 대담해져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뱀파이어들은 보편적인 종교의 내세관과는 달리 뱀파이어가 되면 현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장담한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현대인의 강박관념에도 잘 반영돼 있죠. 폭탄 테러를 두려워하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나름식을 자제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뱀파이어 문화의 여피적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엔 뚜렷한 윤리의식이 있다. 악의 유혹에 굴복한 자는 영혼을 빼앗긴다는 것이다. 악마의 유혹을 받아들인다면은 한동안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죠. 인간의 삶은 악마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맙니다. (1890년대) 브람 스토커가 소설 드라큘라를 쓰기 위해 답사했던 트란실바니아. 카르파티아 산맥에 둘러싸인 이곳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답다.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마늘이나 십자가 따위는 정말 트란실바니아 전설에도 나오죠. 고스란히 소설에 옮겼다는 게 바로 모순입니다. 드라큘라는 브람 스토커의 폭넓은 상상력이 발현된 작품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란실바니아는 세상의 온갖 미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또한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지도자의 고향이기도 하다. 터키 제국의 유럽 진출을 저지했던 15세기의 통치자 블라드 드라큘라. 그는 그 유명한 소설 드라큘라의 모델이기도 하다.
블라드 체페시 드라큘라는 1431년 트란실바니아에서 출생했다. 루마니아어로 드라큘라는 용의 아들 혹은 악마의 아들이란 뜻이다. 블라드 드라큘라의 부친이 트란실바니아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왈라키아의 통치자가 됐을 때 블라드 형제는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터키에 보내졌고 술탄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드라큘라는 터키어를 몰랐고 기독교인이었는데 터키인들은 무슬림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블라드 드라큘라는 터키의 잔인한 풍습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특히 꼬챙이로 찌르는 형벌에 관심을 가졌다. 몸을 꼬챙이로 찌르고 땅 위에 꼬챙이를 기둥처럼 세워두는 것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 벌에 처해진 자는 피를 흘리다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신체 주요 장기에는 치명상을 입히지 않도록 꼬챙이를 찌르죠. 꼬챙이에 찔린 채 고통받게 하는 게 목적이. 블라드 드라큘라와 동생 라도는 부친과 형이 루마니아 귀족들에게 암살된 후 술탄으로부터 풀려났다. 1456년 왕위를 계승한 블라드 드라큘라는 터키에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겼다. 꼬챙이로 찌르는 블라드라는 악명을 얻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드라큘라는 집권 초기엔 부친과 형을 암살한 사람들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1459년쯤 돼서 암살에 가담했던 귀족들을 부활절 파티에 초청하고 주변을 군인들로 포위했습니다. 술과 음식을 잔뜩 먹인 후 드라큘라는 힘없는 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을 차례로 찌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이나르에 있는 드라큘라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성을 다시 짓는 노역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지주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의기양양해진 드라큘라는 터키의 눈길을 돌렸다. 터키가 왈라키아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터키의 군대를 파견해 사람들을 죽이고 불지르게 했다. 초토화 작전은 여러모로 아주 훌륭한 전술이었죠. 식량이 거덜나고 집이 없어진 뒤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당시엔 오늘날과 같은 병참술이라는 게 없었죠. 일단 땅이 황폐해지고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터키군이 반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요. 드라큘라는 술탄에 대한 보복을 잠시 미뤄뒀을 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술탄에게 복수하는 예비 단계로서 무수한 터키 포로들을 꼬챙이로 죽이기 시작했다. 꼬챙이 숲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수개월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죠. 드라큘라는 꼬챙이에 희생된 사람들 틈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는데 어떤 시체는 몇 주 동안이나 매달려 있었으니 거기서 나오는 악취가 오죽했겠습니까? 술탄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군대를 철수시켰지요. 드라큘라는 자신감에 차서 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술탄이 도망간다. 술탄을 끝장내자. 그때 귀족들은 드라큘라의 동생 라두의 편에 섰다. 드라큘라는 왕위를 잃고 옥에 갇혔다. 감옥에 가서도 잔인한 습성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찌르진 못했지만 쥐를 잡아서 고문하고 꼬챙이로 찔러댔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새를 옥 안에 들여놓고는 깃털을 죄다 뽑았죠. 새가 방향 감각을 잃고 감옥 안을 돌아다니다 지칠 때쯤이면 작은 막대로 새를 찌른 후 막대에 매달아뒀고요.
찌르는 행위를 경배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수년 후 드라큘라는 잠시 왕권을 회복했지만 터키와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루마니아의 드라큘라와 스토커의 소설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뱀파이어는 어떤 관계인가? 역사상의 인물도 드라큘라 백작처럼 악마 같은 존재였을까? 루마니아 역사학계에선 두 가지 학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거나 드라큘라가 그 정도로 대량 학살을 행했을 리는 없다는 학파가 있고, 다른 학파는 학살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행해졌다고 주장을 하죠. 드라큘라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 뒤에는 정책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신질환자였건 실용주의자였건 간에 드라큘라의 방식이 끔찍한 것임은 분명하다. 자기 국민을 죽였어요. 다뉴브 강가에서 농사짓던 루마니아 양민들을 학살했죠. 터키군이 도착했을 때 식량을 못 구하게 하려고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실존했던 드라큘라도 소설 속 드라큘라처럼 권력과 피에 집착했다. 그가 실제로 피를 즐겨 마셨다는 주장도 있다. 희생자의 피를 그릇에 가득 채우고 그 피에 빵을 찍어 먹었다고도 합니다. 고단백 식단이긴 하지만요. 죽지 않는 드라큘라 백작과는 달리 블라드 드라큘라는 터키인들 손에 죽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엔 미스테리가 있다. 수백 년간 그의 시신은 부카레스트 북부의 수도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1931년 무덤을 발굴해보니 관은 텅 비어 있었다. 드라큘라 얘기에 강하게 매료된 어떤 사람들은 15세기의 전사 드라큘라와 영혼의 교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존했던 드라큘라와 전설의 뱀파이어는 오늘날까지도 오컬트 숭배자들 덕에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네아폴리스 외곽에서 드라큘라와 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부가 있다. 캐시와 데일은 드라큘라와 영혼의 교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캐시는 자라나면서 오컬트와 괴기 영화, 특히 벨라 루고시의 드라큘라 영화에 매료됐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선생님께서 저를 모티샤라고 부르셨죠. 그때부터 나름대로 드라큘라 기질이 있었나 봐요. 캐시는 영적인 힘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맞았고 그 뒤의 일까지 맞추게 됐죠. 환영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땐 갑자기 심하게 메스꺼워지기도 해요. 캐시는 신문에서 블라드 드라큘라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영적인 교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 인물이 궁금해졌어요. 사실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은 다 만났거든요. 앉아서 계속 명상을 시도했지만 블라드 드라큘라와는 교신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그것도 교감이라면 교감이죠. 캐시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의 입을 통해 얘기하는 교신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1986년) 캐시는 뱀파이어를 다룬 TV 시리즈인 다크 섀도우즈 팬들을 위한 페스티벌에서 데일 맥킨리를 만난다. 데일은 다크 섀도우즈의 팬이긴 했지만 뱀파이어를 숭배하지는 않았고 블라드 드라큘라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데일은 오컬트에 대한 캐시의 열정에 매료됐다. 몇 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미네소타 동부로 이사했다.
캐시는 데일에게 위자보드를 가르쳤고 신비주의에 대한 교감을 지속적으로 나누었다. 위자보드로 돌아가신 친척분들을 만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떤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초자연 현상에 관심이 많아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캐시는 그토록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과 드디어 교신하게 된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위자보드에 뜨기도 전에 말이에요. 처음엔 캐시조차도 전설적인 인물 블라드 드라큘라와 교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블라드 드라큘라를 불러냈고 어느 날 드디어 캐시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머리가 갑자기 터질 것 같았어요. 누가 제 머리를 짓이기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움켜잡고는 제발 그만하라고 외쳤더니 즉시 통증이 사라졌죠. 저녁 때 캐시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다. 블라드 드라큘라가 몸 안에 들어온 것이었다. 드라큘라가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음식을 던졌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드라큘라와 교신했다고 외쳤어요. 캐시는 수차례 교신을 시도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드라큘라와 몸으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큘라에 열광하고 있고 드라큘라는 대단한 매력이 있는 존재여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죠. 캐시는 남편에게도 드라큘라와 교신해보라고 구원했다. 남편이 드라큘라와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변화가 생겼죠. 남편이 머리를 흔들더니 손을 앞으로 쫙 뻗는 거예요. 혹시 블라드 드라큘라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제가 드라큘라에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슬며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대화는 길게 나누지 못했지만 친밀감이 느껴졌죠. 그리고는 드라큘라를 보내줬어요. 데일은 그때 반쯤은 무의식 상태에서 꿈을 꾼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드라큘라와 교신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그간 수차례 교신을 하면서 이제는 친분도 깊이 쌓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죠. 블라드 드라큘라. 그는 비록 생전엔 잔인한 살인마였을지 모르지만 데일과 캐시는 드라큘라가 죽은 후로 온화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드라큘라와의 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드라큘라는 괴담 열전 시청자들을 위해 데일의 몸을 빌어 이렇게 전한다. 이 사람의 육신에 들어와 있으니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죠. 생전엔 단 한 번도 이런 친분을 쌓지 못했으니까요. 캐시와 데일은 루마니아의 통치자였던 드라큘라의 조언에 따라 집을 중세풍으로 개조했다. It's like great hole in wall is nothing. It's like empty. 드라큘라는 이들에게 우호적인 존재이며 이들도 드라큘라를 잃고 싶지 않다고 한다. 캐시와 데일 그리고 왈라키아의 잔인한 학살자 블라드 드라큘라와의 기이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속임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할 거고요. 드라큘라의 힘을 감지한 사람들은 그와 교신하는 거죠. 일종의 숭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두나 발목을 숭배할 수도 있죠.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야 많고요. 그런 현상과 같아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의 성감이 하도 다양해서 피임 도구를 분류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캐시와 데일 부부는 자신들의 신념을 입증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심리학 점성술가의 얘기를 들어보자. 데일의 오른쪽 바로 뒤에 영혼이 서 있었죠. 전사 같았는데 키가 크고 무척 난폭해 보였어요. 데일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영혼을 관찰했는데 이들 부부도 그 영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죠. 당장 누굴 해친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잔인해서 대체로 교신하길 꺼리니까요. 현자나 정신적 지도자, 영화배우와 교신하길 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고통이나 부정으로 가득 찬 표정을 한 영혼을 아주 잠시 동안이나마 제 눈으로 봤죠. 낸시도 블라드 드라큘라의 영혼을 봤다. 처음 본 것은 데일과 캐시가 TV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다. 너무 놀라서 TV를 꺼버렸어요. 데일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을 때 데일은 드라큘라의 영혼을 불러들였고 드라큘라는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느낌이 정말 이상했어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랄까. 그런데 캐시와 데일은 드라큘라와 각별한 사이인 것 같아서 차마 얘기를 못했죠. 8년이 흘렀지만 캐시와 데일은 여전히 드라큘라와 잘 지내고 있다. 비록 그들의 경험을 진실로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본 것과 제 느낌에 대해서만 알 뿐이지만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얼핏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해도 진실을 찾고 또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이리라고 믿습니다. 눈으로 본 영혼이 마음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영혼이 존재하는 한 영혼을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는 굳게 확신하죠. 캐시하고 데일도 경험한 걸 믿을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인지 혹은 사이코 드라마인지는 몰라도 캐시와 데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드라큘라는 데일의 입을 통해 이렇게 얘기한다. 이들 부부에게 저는 희망을 주고 있죠. 이미 이 사람들에게 저의 애정을 전달했고요. 데일과 캐시는 드라큘라의 영혼이 알려준 내세를 믿는다. 사후에도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엔 뱀파이어로 자처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엔 죽고 만다. 이들은 거울에 그 모습이 비춰지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멀쩡한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과도 잘 지낸다. 일반인과의 차이는 단 하나, 남의 피를 먹는다는 점이다. 카트리나 코핀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뱀파이어. 코핀은 영어로 관이란 뜻이다. 그녀는 연구차를 몰고 다니고 관에서 잠을 잔다. 집은 공포박물관이다.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친구들의 피를 마셔왔다. 친구가 실수로 칼에 베었는데 제가 상처에서 피를 빨아먹자 아주 좋아했어요. 상처가 날 때마다 저한테 달려와서 상처 부위를 제 입에 대줬죠. 이거 봐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재밌었죠. 당시 10대였던 카타리나는 피를 빨아먹기 위해 사고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실수로 상처를 입고 피가 날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친구들 몸에 면도날이나 종이칼 따위로 상처를 내고 피를 빨아먹었죠. 그런 사람들을 기증자라고 해요. 희생자와는 달리 기증자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이죠. 전 동물이나 아이들의 피는 안 먹어요. 카트리나에게 뱀파이어 의식은 관능적인 경험을 서로 즐겁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기증자가 없을 땐 자기 몸에 상처를 내 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다. 따뜻하고
혈관에서 흐르는 피, 즉 상처에서 갓 빼어 나온 피여야 하죠. 주사기로 피를 뽑아 잔에 담으면 공기에 닿는 순간 피가 응고돼요. 전 그런 걸 싫어요. 카트리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화창한 기후대에 살고 있지만 해변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 햇빛은 가능하면 피하고 낮엔 주로 관에서 수면을 취한다. 전 햇살이 싫어요. 해골이나 관을 좋아하죠. 피의 맛을 좋아하고 야행성인데요. 하지만 악마 숭배자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물론 피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요. 전 그저 사람들에게 뱀파이어에 대해 알리고 싶을 뿐이에요. 오늘날의 뱀파이어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숨겨진 어두운 성향이 발현된 것일까? 아니라면 대체 뭘까? 실제로 뱀파이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시체가 부활해서 사람을 공격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피를 빨아먹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뱀파이어의 이미지에 편승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흥미롭게도 전설 속의 뱀파이어보다는 19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드라큘라의 이미지가 오늘날 뱀파이어 공동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죠. 현대에도 몇 가지 커다란 금기가 있죠. 그 중에 주된 금기로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셔선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니까요. 남의 피를 받아먹다니요. 자발적으로 기증한 사람이건 마지못해 내준 사람이건 간에 남의 생명을 빨아먹는 행위를 해선 안 되죠. 그런 건 기생충이나 하는 짓입니다. 뱀파이어는 피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권력을 갈구한다. 뱀파이어가 되고자 하는 욕구와 권력이 연계돼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사람들은 권력을 원해요. 재력이나 지력과는 다릅니다. 뱀파이어의 권력은 마법의 힘이죠. 권력과 젊음, 마법을 연상케 하는 뱀파이어. 그래서 뱀파이어는 한층 더 매력적이고 두려운 존재가 된다. 결국 우리 얘기죠. 불사신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을 끌려면은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해야 하는데 같은 사람끼린 그런 얘기를 주고받기가 꺼려지지요. 그래서 뱀파이어에게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고 사람들은 그 뱀파이어들에게 영생과 젊음, 건강에 대한 욕구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뱀파이어들도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 아름다운 영국 여성의 피를 기꺼이 마십니다. 그건 그렇고 왜 뱀파이어가 되려고들 하죠? 영생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는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기에 선뜻 응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원한 삶을 걸고 도박을 하고 싶다면 악마와 계약을 하세요. 악마는 장차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종교계에서 하는 경고 정도만 떠오를 뿐이지요. 악마의 손아귀에 들어간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구속했던 금기는 오늘날엔 아무 의미가 없다. 현대인들은 뱀파이어에 대한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며 브람 스토커가 살던 시절엔 꿈도 꾸지 못했을 정도로 자유롭게 뱀파이어를 숭배한다. 뱀파이어를 상징하는 권력과 흡입력, 자유는 참으로 어렵게 얻은 가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드라큘라는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종교의 내세관을 대체하는 가치라고 말이죠. 인간을 수세기 동안 매료시킨 밤의 피조물.
사람들이 뱀파이어에게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뱀파이어로 인해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무서운 본성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은 아닌지.